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왓칭. 여러분, 제가 왓칭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 생각이 이 왓칭을 보고 뭐 맞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게 만약에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일상에 적용했을 때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왓칭을 속속들이 여러분한테 좀 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책을, 적어도 김상원 저자님의 책은 다 사서 보셔도, 갖고 계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평행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참,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우주에는 지금 제가 사과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주에는 제가 뭐 머리를 감고 있고요. 또 다른 우주에는 제가 그 학교를 가고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 평행선, 이 선이 있으면 그대로 평행선이 있듯이 우주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각 우주마다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다른 우주에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안 다쳤어. 또 다른 우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팔까지 다쳤어. 그런 식으로. 그게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천체 물리학자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님도 이 평형 이론을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좋아했던 마이클 잭슨이 어떤 우주에서는 아직 살아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우주도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평행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 우주로 이렇게 건너뛰지 못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제가 그 머리 감고 있는 그 우주로 제가 가지 못하는데, 심지어는 그 뉴욕 시립대학의 물리학자 카크 교수는 수천 년 후에는 이렇게 건너뛰는 것도 가능할 거다. 그 기발한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수님도 계시네요. 근데 어, 어, 우리가 지금 이 평행이론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힘든데 그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음, 우리가 그 천체 망원경이 우리 지구와 뭐 태양만 봤을 때는 이 태양계만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고,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더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이런 게 무수히 많은 걸로 이루어진 게 우주다. 그 우주가 이제 더 크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고, 또 뭐 이제 그 우리 우주선 뭐 그런 또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이 우주가 끊임없이 평창하고 있다. 갖고 뭐 점점 우리는 그 우리가 아는 게 확장되고 있죠. 만약에 그 봐봐요. 원시 시대 원시인한테 핸드폰을 제시했을 때 그거는 막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진짜 바위에 또 던져버리고 하겠죠. 거기에 막 사람 소리가 나면은 막 귀신이다 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아직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할 뿐이지 조금 더 이렇게 가능성은 그럴 수 있다. 믿지 못하더라도 그 가능성까지는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학적으로 그 평행이론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또 여러 뛰어난 과학자님들이 이 평행이론을 가능성이 있다 많이 얘기하고 했을 때는 좀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데 이 평행이론이 우리한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행이론. 킨슬로우 박사님이 계신다고 해요. 근데 이 박사님은 사람을 치료한대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 평행 우주의 가능성을 받아들여온 온갖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다. 킨슬로우 박사도 그중 하나다. 이 박사는 이제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디가 다쳤다고 해요. 뭐 척추가 네 번째 척추가 삐끗 어긋났다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이 킨슬로우 박사는 그 평행 이론에 따라서 다른 우주에는 그 멀쩡한 척추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우주 속에서 멀쩡한 척추를 골라서 그 척추를 그 사람의 몸속에 옮겨놓는 모습을 고요한 마음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건강한 척추와 다친 척추가 교체되는 순간 눈을 떠보면 거짓말처럼 척추가 완치된다. 킨슬로우 박사는 이것이 사람의 지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나는 몸만 빌려준다. 우주의 지능을 빌리면 즉각적인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평행 우주 그거를 이분은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가 봐요. 그 우주의 지능이라 하면 아인슈타인도 얘기했듯이 정말 우주는 뛰어난 지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킨슬로우 박사는 전 세계의 많은 환자들을 그런 식의 상상으로 치료한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치료법을 강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에 저서는 참고문은 그렇게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으로 킨슬로우 박사를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면 좀 관련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IQ 이렇게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것, 머리를 활짝 열어놓을 것, 그래서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UCLA 연구진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 봤대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이 두뇌 에너지가 측정을 해봤을 때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뭔가에 깊이 생각하면 이 두뇌 에너지가 급증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몰입을 하면은 급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천재들은 아니래요. 천재들은 뭔가에 몰입하는 순간 그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져 버린대요. 이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즉 천재들은 우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별을 따듯이 그렇게 아이디어 그것도 꼭 따듯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획득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능은 시야를 넓혀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높아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우주에서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인 것이다.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를 사냥하자. 그러면 우리도 천재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겠죠.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해요. 자기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더 노력할 줄 아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와 우리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때를 된 노력, 그걸로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우리 아이는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은 안 해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그 강화가 되는 보상이 되고 그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오빠도 어릴 때 그러니까 뭐 IQ 검사를 했을 때 높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 작은 오빠한테 얘기할 때 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오빠는 시험 성적은 안 나와도 기분은 나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좀 하나의 함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러네요. 그렇게 칭찬을 해도 너 참 똑똑한 아이구나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은 지능은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너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고 칭찬하면 나는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자기를 열어놓는다고 해요. 너 참 똑똑한 아이야 너 참 똑똑한 아이야 라고 했을 때는 지능은 고정된 거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여부나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나는 똑똑한 아이 하고 그렇게 고정돼버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참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야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거.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냥꾼 형이라고 해가지고 정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DH 아무튼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차분하게 선생님 얘기에 잘 귀 기울이고 그렇게 성실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막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들썩들썩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막 집중력도 진짜 1분을 못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피해 아닌 피해가 되겠죠. 이 아이는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 집중력이 짧고 들썩들썩한 아이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이해 부족으로 이 아이는 정말 정서 불안이고 공부도 못하고 다른 아이한테 피해만 주는 애고 그렇게 이제 딱 치부해버리기가 쉬웠었죠. 지금 이제 많이 사고가 열려서 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골칫덩어리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겨우 8살이고 숙제를 내주면 늦게 내거나 아예 안 하고 또 뭐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들이 참다 이제 완전히 터진 거죠. 갖고 부모님을 모셔와가지고 이 아이는 골칫거리입니다. 기법입니다.
제발 데리고 가세요. 이 학교에서는 못 가르칩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네 그런 줄은 알았지만 결국 올 게 왔구나 하고 이제 이 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가한테 찾아갑니다. 이 아이한테. 이 아이를 이제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이미 그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선생님들이든 누구한테든 부정적인 그런 견해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한테 옷을 입히고 멀리 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를 어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특수학교로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특수학교가 이 아이한테는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들렸겠죠. 특수학교 가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그,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였는데, 옷을 입히고 이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멀리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론가 찾아가서 한 아저씨를 만납니다. 뿔테 안경을 쓴 키 큰 남자랑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랑. 우리 아이가 이러저러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자, 저기, 어머니, 저기, 잠깐 저랑 딴 데서 얘기 좀 하시죠 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엄마랑 옆방에 가서 얘기 좀 더 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혼자 좀 있어. 그러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데리고 그 딴방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 그 아이가 있는 방을 볼 수 있는 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어머니 우리 아이를 한번 볼까요? 하고 딱 보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 남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따님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저거 보세요. 타고난 댄서네요. 댄스 학교에 보내세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눈에 눈물이 핑 고였대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의 잣대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문제아였지만 우리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었구나. 가지고 댄스 학교에 이제 보냅니다. 댄스 학교에 보냈을 때 소녀가 물을 만난 물고기 같았대요. 그래서 소녀는 나중에 이렇게 수레를 했다고 합니다. 댄스 연습실에 처음 들어갔더니 모두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셔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말썽쟁이 이 소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퇴 후에 마침내 런던 왕립 발레학교에 지원에 합격해서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왕립 발레단에서 솔로이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고 또 은퇴 후에는 뮤지컬 극단을 창립해서 런던과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된 뮤지컬 캐츠, 오페라의 유령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명작으로 꼽히는 것도 그녀의 안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소녀는 질리언 린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냥 한 잣대로만 보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더 잘하시죠? 이 각각 자녀마다 고유한 그 색깔들이 있는 걸 잘 이렇게 캐치해서 그 색깔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